저번 그 6장 상권 분석 실무 전반부 6-1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상권 분석 실무 후반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학습 내용으로는 상권 분석 프로세스, 두 번째 후보 상권 선정, 세 번째 상권 범위 지정, 네 번째 상권 특성 조사, 다섯 번째 유동인구, 교통 및 통행량 조사, 여섯 번째 경쟁 점포 조사, 일곱 번째 온라인 상권 분석, 여덟 번째 상권의 수명주기와 변화 예측, 아홉 번째 상권 확정, 열 번째는 상권 분석도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 상권 분석 실무 후반부를 여러분들과 할 건데, 다섯 번째 유동인구 및 교통량 조사. 상권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 유동인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매출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권 환경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성, 상권 환경 특성인데 인구 현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유동인구, 매일 통행인구나 매일 이동하는 유동인구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동인구를 조사할 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단점이 되겠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은 돈을 내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경제 비용에 속하는 거죠. 기존의 상권 분석 통계를 가지고 활용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역세권일 경우에는 지하철역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유동인구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카드 정보하고 이동통신사의 그 내역을 가지고 유동인구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그 신용카드와 단말기는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니즈, 개인의 정보를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인구 특성과 구매율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동인구의 어떤 구매율이 어떤가, 구매율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유동인구의 통행 목적이 무엇인지, 구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행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통행 인구의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 GS에서 제공하는 엑스레이 맵을 활용해서 나이대별, 성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고객 분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17의 그 그림은 각 입지의 유동인구 세부적인 현황을 분석을 한 거고요. 6-18과 22는 분석자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유동인구 현황을 인구 분석 메뉴에서 SKT 정보로 이용한 월별, 성별, 연령별
시간별, 요일별로 알아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6-16 그림 엑스레이 맵을 활용해 가지고 강남구 중심 30대 유동인구 현황을 지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교대역 상권 등이 이제 중심으로, 교대역 상권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월별 유동인구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 1년간 유동인구 현황 증감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표에서, 그래프에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5월달보다 6월달에 16.58% 증가했고요. 유동인구가 2018년 11월에는 10월달보다 21.42% 증가했고 2019년 3월 2월달보다 7.14% 증가했고요. 2019년 4월은 3월보다 75.39% 증가했고 2019년 5월은 9.89% 증가했다 하는 거를 그래프로 여러분들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6-19에서 인구 분석을 한 건데 성별, 연령별 유동인구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남성과 여성 유동인구, 성별 유동인구인데 남성은 거의 10,000명에 가깝죠. 여성은 8,000명, 8천만 명. 그래서 요렇게 8,000명, 요렇게 성별로 그래프를 나타냈고요. 연령별 유동인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장 넓게 분포가 된 게 40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40대, 다음은 30대, 50대, 20대, 60대 이상, 10대 이렇게 아니죠. 10대가 먼저고 60대 이상이 맨 마지막이죠. 이렇게 연령대별로 유동인구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6-20 표를 보시면 인구 분석을 한 건데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 그래서 0시에서 6시, 0시에서 6시, 0시에서 6시, 6시에서 12시, 12시에서 13시, 13시에서 18시, 18시에서 21시, 21시에서 24시 이렇게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을 봤는데 가장 많은 시간대의 유동인구를 보시면 6시에서
6시에서 12시 사이죠. 6시에서 12시 사이. 또 두 번째는 16시에서 21시. 16시에서 21시 사이. 여기를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12시에서 13시 사이, 13시에서 18시 사이, 또한 21시에서 24시 사이, 0시에서 6시 사이 하고 이렇게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황을 표로 여러분들과 볼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주중, 주말, 요일별 유동인구 현황이에요. 그래서 주중, 주말 유동인구 보시면 이 회색이 주중, 주말, 보라색이 주중인데요. 주중은 엄청 많이 주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중은 여기 이제 아무래도 중심지고 상업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곳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일별 유동인구를 볼게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주말과 주중이니까 여기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눠진 건데 가장 많은 거는 금요일, 다음은 목요일, 수요일, 다음은 화요일, 토요일,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요일별 인구 유동인구 유동인구 현황, 요일별 유동인구 현황을 그래프로 여러분들과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철 일평균 승하차 인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17, 18년도 3개년도를 가지고 지하철 일평균 하루에 얼마나 1년 동안 승하차 인원 이용을 했나 하는 거를 이 통계로 볼 수가 있겠죠.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는 63,930명, 2017년도에는 64,430명, 2018년도에는 58,701명이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을 이용했다. 연도별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하철 11 승하차 인원 현황, 요일별 유동인구, 주중 주말 유동인구, 시간대별 유동인구, 그 다음에 연령별 연령별 유동인구, 성별 유동인구를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통행인구를 조사할 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할 수가 있고요. 시간대별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행인구 조사는 후보 점포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길 건너편 상권의 주요 도로에서도 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표는 성별, 연령대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유동인구 대표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표를 만들어서 평일과 주말에 대표 시간을 설정해 놓고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거를 이 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유동인구와 가로 활력도 측정. 유동인구를 측정할 때는 가로 활력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로 활력도의 규정은 어떻게 되냐면 사이 너비가 1m 거리를 지나간 보행자 수와 보행자 활동 중 선택적 사회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1m 거리를 두고 보행자 활동 중 선택적 사회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이 선택적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시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 지수가 가로 활력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덴마크 도시공학자 안겔이 제시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 사회 활동이라는 건 5개 활동 가운데서 통학하고 통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음료 구매나 쇼핑 등을 선택적 사회 활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통학과 통근을 제외한 선택적 사회 활동을 말하는 건데, 음료 구매, 쇼핑 등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활동. 한 가지 재밌는 연구가 나왔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서울시 주요 상업 가로의 가로 활력도 평가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역 일대인데, 강남역보다 유동인구가 적은 신촌이나 설해마을보다 어떤 공간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지나치게 혼잡하고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외식, 휴식, 소통, 놀이, 쇼핑 등의 활동을 여유롭게,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권 분석할 때는 유동인구 수와 특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동인구가 그 유동인구가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권 안에서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짧은지 긴지를 알 수 있는 거,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매출, 수익 발생 확률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축도시공간의 연구소에서 나온 또 연구 결과 시사점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수단과 교통량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과 연계된 교통수단 도로의 현황과 교통량에 대한 조사인데,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 이것이 교통수단이 되겠고 교통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상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상권이 발달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강남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지방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다 하면 오기가 불편하죠. 자가용도 있겠지만 혼잡하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량에 대한 조사,
자동차냐, 지하철이냐, 버스냐, 여러 가지 연계 수단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또 교통은 또 이 상권과도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교통수단 중에도 지하철역의 존재와 환승역 이용 현황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지하철역 이용객이 많고 지하철역 주변 접객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 고객을 위한 주차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고객들은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될 또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과 교통량 조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에서 교통시설 정보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지하철, 버스 정류장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지하철의 경우 11 승하차 인원에 대한 정보도 연도별로 비교해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 점포 조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이 경쟁업체 조사인데요. 이 경쟁업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업종과 업태가 중요합니다. 업종과 업태. 또 직접 경쟁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 점포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경쟁점을 조사할 때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평균 매출액을 알아낼 수가 있고, 정보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경쟁 점포 매출액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장 조사. 동일한 상권에 존재하는 경쟁 점포는 창업하려는 점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쟁 상대는 동일 업종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경쟁 업종, 유사 업종도 모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점포를 조사할 때는 위치, 영업시간, 정기휴일, 후보 점포와의 거리, 면적 메뉴, 종업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테이블 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있는지, 영업 활성도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서비스 내용과 수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시간대별 고객 수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 판정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자신의 경쟁 점포라고 생각되는 점포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지대 위에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나이스 비즈맵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 두 번째는 경쟁 점포의 영업시간, 정기휴일, 면적 정도, 메뉴, 종업원 수가 몇 명인지, 판매 촉진 수단은 어떤 건지, 좌석 수는 얼마가 되고, 영업 활성화 정도, 고객의 특성, 점포의 인지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쟁 점포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 정도, 메뉴의 가격, 맛, 이런 상품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 메뉴북을 통해서 전략이 어떤 건지, 전략 상품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맛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꼭 창업하실 분들도 그렇지만 미식가들 아니면 창업주들도,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집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의 어떤
매출로 이끌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경쟁사의 예상 매출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납품업자의 납품 실적을 조사해 볼 수가 있고요. 영업시간 마감 전에 영수증 전표 발행이 얼마나 됐는지, 일일 테이블 수가 얼마가 회전이 됐는지, 또 테이블 단가를 곱해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점포와의 경쟁, 공존의 요소들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경쟁 점포 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신 점포와의 경쟁, 공존의 요소를 분석을 해서 경쟁 점포 분석표를 작성한다. 이 경쟁 점포 조사는 개괄적인 조사보다 통계 분석 내용을 참고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영업이 활성화된 점포를 조사를 해가지고 향후 개점 후에 자신의 실적과 자신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화된 점포의 월 매출액을 추정해보고, 또 자신이 창업했을 때 달성 가능한 월 매출 최대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활성화된 점포의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측정을 해보고요. 차별화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점 분석을 위한 분포도 작성 사례인데, 요게 이제 다음 지도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포 음식문화거리에서 마포 구이마당, 700식당, 청춘구락부, 대도식당, 서울 안심축산, 역전회관,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다. 음식점들이 하는 거를 다음 지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경쟁 점포 조사 방법을 이 내용으로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과 직접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 그래서 경쟁 점포 위치와 수,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경쟁 점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경쟁 점포 내부 현황 조사, 영업시간, 정기휴일, 면적, 메뉴, 종업원수, 촉진수단, 좌석수, 영업 활성화 정도, 고객의 특성, 인지도 등을 직접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서 맛을 보고 그 식당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 쇼핑이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조사. 미스터리 쇼퍼를 채용해서 서비스 수준, 메뉴 가격, 메뉴 구성, 그 다음에 가치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게 미스터리 쇼퍼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매출액 추정, 실질적으로 가서 이 매장 가서 이 미스터리 쇼퍼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식재료 납품업자나 주류 납품업자를 통한 추정도 가능하고요. 주변 점포나 부동산을 통한 추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상권이 상호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비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판촉 활동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 이 상권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크게는
상권력 경쟁이라는 게 1등과 2등으로 나눠지지는 않고 있고요.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권력이 가장 강한 곳이 1등이라면 약한 곳은 2등이 아니라 모든 고객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도 될 수 있는데 상권 사이에서 어떤 경쟁하는 게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 란체스터 법칙. 상권력 차이가 2배라면 고객 흡입력은 4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상권력에 2배 차이가 있다면 1등 상권지는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게 4배 정도 2등과 차이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객이 몰려서 상권력이 강한 상권만이 성장을 하고 나머지 상권은 모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촌력과 범계역의 상권 등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요. 나중에 그 란체스터 법칙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란체스터 법칙. 여기 범계역과 평촌력 상권입니다. 음식 50%, 서비스 16%, 범계역, 도소매 34%, 시장 577억 원, 범계역 상권이고요. 평촌력 상권은 음식 66%, 서비스 13%, 도소매 21%, 시장 296억 원인데 2배 차이가 나요. 거의 296억, 577억 원. 그러니까 이 상권의 어떤 흡입력, 상권에 따라 매출 차이가 2배에서 4배까지 이렇게 나고 있는 거를 이 작성, 통계표와 지도를 보고선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또한 경쟁점포 분석표가 왼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식, 갈비, 냉면집 해서 2018년 10월 매출액과 건수, 아니 4월이죠. 2018년 4월 매출액과 건수, 2018년 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그래서 매출액 건수 증감률, 매출액 건수 증감률 해서 이 표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내 경쟁 업체를 보시면은 조사 상권 현재 운영 중인 경쟁 점포는 6개로 확인이 됐고요. 9월 현재 평균 매출액은 7,348만원, 결제 건수는 2,710억 건, 1회 결제 금액은 27,000원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주 1회 휴무일을 계산할 경우 하루 100억 건의 결제 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쟁 점포 위치적인 조건과 점포 면적, 서비스 품질 등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온라인 상권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권 분석. 상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그동안은 오프라인 상권을 분석을 했고 그 통계를 가지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온라인 상권 분석을 이용해서 기존 통계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보완을 해야 된다. 기존 통계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것을 온라인에서 확인해서 상권 분석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상권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소셜미디어.
매체가 다양하다. SNS라고 하죠. 그 지평이 계속적으로 넓어지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손가락만 움직이면 음식 배달되고요. 또 뭐 음식 할 재료들도 배달, 생필품 배달, 세탁소는 예전부터 배달 업무였고, 굉장히 집에서 안방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끔 모든 것이 컴퓨터화됐다. 아니면 플랫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변해지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너무 빨리는 아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빨리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인지 바람직한 현상인지 사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지 양날의 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편리하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섣불리 판단이 되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즘 같은 시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과연 자신에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다양하다, 넓어지고 있다, 폭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의 영향 변수가 점포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가지고 온라인 상권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니 시장이 글로벌화됐다, 넓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권 분석의 대상을 보도록 하면은 사용 목적에 따라 블로그, SNS, 위키, UCC, 마이크로 블로그 이렇게 있고요. 주체적 대상, 사용 환경, 채널, 콘텐츠, 신뢰성, 대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보면은 정보 공유가 목적이고요. 일대 다수, 인터넷 의존적 사후 기록, 특정 주제에 대한 주관적 논평, 신변잡기 정보, 주관적 해석 비판, 대표 사례가 개인 블로그, SNS를 보겠어요. 사용 목적은 관계 형성, 엔터테인먼트, 주체적 대상은 1대1, 1대 다수, 채널 다양성, 인터넷, 그 다음에 이동통신, 사후 기록, 현재 시점 기록, 신변 잡기 정보, 악의적 왜곡, 가능성 낮음,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 위키, 정보 공유, NDN, 인터넷 의존적이고요. 사후 기록, 협업에 의해 참조된 지식이고 주관적 해석과 비판이 가능하고요. 위키피디아, UCC는 엔터테인먼트고요. 1대 N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터넷 의존적, 사후 제작, 특정 주제에 대한 동영상, 주관적 해석, 창의성에 의한 콘텐츠의 최적화, 왜곡 가능성 존재, 유튜브가 있고요. 대표 사례가 마이크로 블로그는 관계 형성을 하는 목적, 정보 공유, 1대1과 1대-N, 사용 환경은 실시간 기록, 현재 상태 개인적 감정, 정보 왜곡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권 분석의 대상은 이렇게 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있다. 응? 소셜 미디어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관한 뛰어넘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케팅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온라인 매체가 지속적으로 다양해지면서 온라인 상권은 기본적인 분석 도구가 됐다. 그래서 온라인 상권 분석을 위한 KYG 모형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KYG 모형은 분석 도구, 분석 방법, 분석 영역 이런 거에 따라 분석 대상에 따라 조사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자사와 경쟁사, 소비자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이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상권 분석을 위한 KYG 모형을 한번 보면 분석 도구, 분석 방법, 분석 영역, 분석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 모형에다 집어넣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들만 잘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한다면 온라인 상권 분석을 위한 KYG 모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분석 도구는 검색 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이닝 코드, 전국 맛집, 소셜 미디어, 소셜 매트릭스, H카드 마이 메뉴, 카카오 플레이스, 네이버 데이터맵, 구글 인기 시간대가 분석 도구가 되겠고요. 분석 방법으로는 키워드 분석, 우리 배웠죠? 키워드. 요즘의 키워드는 뭔가? 가장 검색이 많이 된 단어. 키워드. 요즘의 추세는 어떤 것인지 추세 분석,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 분석, 분류 분석, 순위 분석, 통계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영역은 오프라인, 온라인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분석, 공간적 분석. 시간은 설정해 놓고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 아니면 특정 공간, 특정 식당, 특정 영업 장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온라인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설정을 하겠죠. 이렇게 분석 도구로. 오프라인도 이 시간과 공간을 설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프라인 분석을 하는 거죠. 영역. 분석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사를 할 것인지, 경쟁사를 할 것인지, 소비자를 할 것인지. 다 하면 좋겠죠? 다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분석도구 모형 안에 집어넣었던 분석도구 안에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상권 분석을 위한 KYG 모형 잘 보셨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갔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재밌을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 상권의 수명주기와 변화 예측. 우리 사람들도 라이프 사이클, 인생 수명주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상권도 마찬가지죠. 상권도 수명주기가 있다. 영원한 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로병사를 논할 때 죽음이 가장 마지막인데 죽음이 꼭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고 나서의 그 사후세계 내지는 죽고 나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죽음이 끝은 아니다. 또 새로운 사이클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철학적인 깨달음을 알기까지는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을 겪고 성장해야 그런
철학자, 현인들의 말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깨달으면 다행이고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생 사이클처럼 상권의 수명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기, 단기, 중기,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고요. 삶이 그렇듯이 뭐 상권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소멸, 언젠간 후퇴, 상권의 쇠락기가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권에도 수명주기 존재하고 물리적 변화가 있고 소비자 성향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상권 변화 촉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물리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변화에 기인한다 그랬어요. 그 물리적인 변화, 젠트리피케이션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변화에 기인한다. 물론 마지막엔 소비자 변화이지만 그 이전에 알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여러분들 도시개발 행정학과나 도시공학과 학생들은 3번 이상은 최소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많은 매체도 접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데 예전에 TV가 바보 상자라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골라서 시청을 하게 되면 공부가 되고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간극장인지 아니면 뭐 어떤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 사회 현상에 대한 거를 비춰주는 단막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마포구 망원동과 합정동에 개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강변을 끼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진관을 하거나 떡볶이집을 하거나 세탁소를 하거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터전을 삼고 있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멸실이 될 위기, 아니 멸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다시 그 새롭게 건축물이 들어서서 들어올 때는 이미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이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은 새로운 지역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그걸 다 보호해주긴 또 한계가 있는 게 또 자본주의 국가 아니면 인간 사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꼭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제도가 만들어져서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100% 그거를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지 본인들이 일부 도움을 받는다 해서 극복이 100%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보호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런 프로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시청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바보 상자만은 아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니면 레포팅할 상황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물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상권 변화는 소비자 변화에 더 기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의 확대 축소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주변에 신축이 되거나 철거 계획,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개발 계획이라는 게 지하철역이 들어서는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지,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들어설 예정인지, 도시계획 변경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횡단보도 설치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상권 변화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수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미리 예전부터 대비를 했다면 다시 들어와서 그 비싼 상권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진입이 가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진입 가능하지 못하지만 미래를 예측한다면 대비라는 걸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그 이태원의 경리단길이 2016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2017년도부터는 세태기에 접어드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접어들었다는 거죠. 완전 세태기는 아니고. 그 경리단길에 어떤 상권의 어려움이 겪어지면서 공실률이 크게 증가를 했고, 여기 이제 2007년 초반부터 감지가 가능했던 상황임을 네이버 트렌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렌드 시계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성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리단길의 후퇴, 경리당 상권의 후퇴가 공실률을 낳았고, 뭐 임대료도 올리지 못하고 임대료 후퇴 하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임대인은 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요, 임대인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의 자산의 손실, 그 다음에 사업 기회를 놓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6-7 상권의 변화 예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떼어볼 수가 있어요. 서류를.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지구가 나타나요.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을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 대공 방어협조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정비구역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대문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 억제권역 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은 해당이 없고요. 여기가 이제 중구 북창동입니다. 그 동네를 얘기하자면은 서울시 중구 북창동.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북창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했는데 2005년 9월 1일 기준 용적률 400% 허용 적용 500% 건축물 최대 높이 40m 이하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조건부 가결 중구 북창동 93-52번지 일대 용적률 645%로 완화 건축물 최대 높이 42.7% 상향 조정 관광호텔 건립 예정 부지로 213m를 도로 용지로 기부 체납을 했고요. 할 예정이고요. 건물 내 275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실 설치 조건부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된다 하는 게 중구 북창동 몇 번지죠? 93-52번지 일대입니다. 재개발 사업. 이것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상권 변화 예측을 알아보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여러분들이 시청이나 군청 가서 떼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 바탕으로 상권 확정을 하게 됩니다. 상권 확정.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 가지고 상권 분석 기초로 해가지고 후보 상권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선정을 하게 되죠. 가장 수익성이 많이 나는 곳을 선정을 하게 되고, 모든 상권조사 항목을 대상으로 정성적, 그 다음에 정량적 분석을 한 거, 또 온라인 상권 분석을 병행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상권 확정을 하게 되죠.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KYG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것, 모든 걸 가지고 상권을 확정하게 돼요. 분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요. 통계적 분석법은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나이스 비즈맵, 비즈 GIS 등과 같은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 상권 분석을 위한 SNS 매체를 보완적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확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상권 분석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상권 분석도. 그럼 상권 분석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도란 상권 지도, 약도를 활용해서 상권 분석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분석도를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분석도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상권 지도 또는 약도 등을 활용한 관련 정보를 표시해준다. 상권을 이용하는 배후, 세대수, 인구수를 표시해준다. 역이나 정거장, 횡단보도 등 교통기관별로 표시를 해준다. 금융기관, 관공서, 대형 할인점 등과 같은 집객시설도 표시를 해줍니다. 쇼핑 도로에 따른 동선에 파악을 해주기도 하고요. 상권에 여기 상권에예요. 입지 등급을 어이죠, 어이. 입지 등급을 1급지, 2급지, 3급지의 순으로 ABC로 표시를 해준다. 상권에서 가장 좋은 급지는 바로 1급지가 되겠죠. 당연히 1급지가 상권의 4배 이상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그 4배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법칙이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란체스터 법칙과 관련된 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급지라는 게. 그래서 1등과 2등. 근데 1등은 있지만 꼭 2등이 있다는 법칙은 없다는 게 이 상권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흩어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1급지, 2급지, 3급지 순으로 매기다 보니까 A, B, C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경쟁 또는 관련 점포에 표시를 또 해줍니다. 상권 분석도 작성할 때 경쟁 또는 관련 점포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189페이지 6-29 상권 분석도 사례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경쟁 업체 성대골 화로구이, 장수 숯불갈비, 신마포 갈매기, 성암 정육식당, 원조 소금구이, 흥부골 숯불갈비, 상도 참숯갈비, 원조 마포 숯불갈비, 우덤면가 뭐 이런 음식점들이 쫙 나오고 있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뭐 1급지, 2급지, 3급지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통로 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6-29 그림 상권 분석도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간단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상권 분석도는 일반적으로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점포 위치만 표시된 경우가 많아서 직접 자신이 만들어서 상권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기록하는 것이 좋다.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 광주의 어떤 상권들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상권 표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 A급지, 그리고 여기 식당이 있죠. 광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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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옥. 상무초밥, 상무초밥, 상무초밥. 유동인구 많은 곳 표시.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 보면 체인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체인점들, 그 다음에 어떤 산업지구, 그 다음에 주택지역, 유동인구 많은 곳, 뭐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온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요것도 이제 상권 분석도를 할 때 참고로 볼 수 있는 지도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6장 상권 분석 실무 후반부를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했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